노동동은 아마 그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인정서서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이렇게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얘기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지시하고 이렇게. 네, 조국 장관 가족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잇따라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반박성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반전, 조국 장관 수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고요. 이웅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먼저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이 뭐 방영이 되고 나서 반박과 재반박 지금 계속해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먼저 그 시작이 됐던 게 유시민 이사장 그제 방송됐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 PB 한국투자증권 PB의 인터뷰였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그동안 나왔던 검찰발 보도하고 좀 흐름이 많이 달랐다. 이게 네.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20분 안에 편성된 내용에 근거해 보면 네. 검찰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시각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의 네. 얘기들인데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네. 피의자 관련된 혐의 자체를 상당히 희석시키는 내용으로 일단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코링크 피의의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취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것이죠. 처음부터 잘 몰랐다. 처음부터 잘 몰랐고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볼 상황도 그 아니었다. 네. 그 블루 펀드와 나한테 물어보더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잘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블루 펀드에 관한 단순한 제안서만 보여줬을 뿐이다. 이런 그 내용이 있었고요. 네. 더구나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그 WFM의 실제적인 관여과 보고를 받았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네. 더군다나 자문료와 관련돼서 200만 원씩 7개월에 거쳐서 네. 1,400만 원 받은 것도 실제 운영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본 것이 이제 검찰의 그동안에. 입장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다. 오촌 조카가 구체적으로 영어 자문에 관해서 의뢰를 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영어 관련된 자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만 했고요. 이용을 당했을 수 이용당했다. 있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 이 커다란 그 그림을 이런 그 자본시장법의 운영 주체라고 보기보다는 관련돼서 범죄 혐의자로서 오히려 거꾸로 오촌 조카의 사기 행위에 즉 기망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은 보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알릴레오의 방송이 됐던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이게 이제 김경록 씨의 어쨌든 본인의 주장과 견해를 방송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가장 먼저 이제 주목해야 김경록 씨가 검찰에서 계속해서 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경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한다든지 네. 내지는 또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코링크 피의 운용이라든지 등등에 관련해서요. 네. 근데 지금 알릴레오에 가가지고 이 김경록 씨가 사실은 자진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네. 자, 그렇다면은 먼저 김경록 씨가 여기 가서 했던 말이 그대로 또 보도가 된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2시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서 20분 정도만 뭐 편집이 돼가지고 나왔다. 또 이렇게 알릴레오 방송을 하고 나와서 다시 또 김경록 씨가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고 그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다라고 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릴레오 방송을 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것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코링크 피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라든지 네. 내지는
증거 인멸을 갖다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라든지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색깔의 얘기를 한 것으로 네.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조범동 씨가 과연 사기꾼이고 그래서 정경심 씨가 거기에 피해자냐 피해자인가? 아니면 정경심 씨가 오히려 이 조범동 씨를 불러가지고 활용을 한 것이냐 그리고 과연 김경록 씨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 김경록 씨의 진술은 제3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쩌면 자산관리인으로서 정경심 씨와 가깝기 때문에 편향된 진술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진술이 검찰에서 다르고 알릴레오에서 다르고 또 그다음에 알릴레오 이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일관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네. 때문에 본인도 좀 헷갈려하는 예, 본인도 느낌이 헷갈려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괜히 했다. 그 인터뷰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김경록 씨의 진술 자체가도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의해서 과연 그 팩트가 뭐냐, 실체적 진실이 뭐냐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인터뷰를 한 김경록 씨가 또 정경심 교수의 PC를 들고 나오고 또 하드디스크도 교체를 해서 검찰에 뭐 아까 120시간 통틀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알릴레오 방송에서 네. 그것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 첫째는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를 잘 보존해서 제출했다. 방어권을 위해서 검찰이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유리한 자료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PC에 관한 일정한 작업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얘기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는 동양대에 실제로 보고 싶은 것이 있어 갔을 뿐이고 다만 이제 그 상황이 야간이었고 더군다나 보고 싶은 자료의 파일의 용량이 상당히 커서 그 장소에서는 보지 못하고 이 표창장 관련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의 보고 얘기는 싶었다는 게. 보고 싶은 그 어떤 내용이 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하고 싶은 얘기는 증거 인멸 교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상당히 피곤하고 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단지 서울로 용량이 큰 것을 이동해 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봐서는 증거인멸 교사, 즉 정경심 교수가 목적을 갖고서 이른바 사문서 유조 또는 기타 관련된 증거를 고의로 은닉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의 내용이 또 그 알릴레오 그 녹취록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간 언론 보도에서는 조국 장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집에 온 김경록 씨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면서 이게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함께 알고 있었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의 발언이 어땠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번, 4번 총 만났거든요. 2014년부터. 항상 그 말씀은 하셨어요. 항상 고맙다고. 네. 와, 우리 잘 놀아줘서 고맙다. 뭐 정유신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제 기자들이 알게 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검찰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 하나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나중 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 강 변호사님, 조국 장관을 서너 차례 말랐는데 그때마다 조국 장관은 약간 의례적으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는데 검찰에서 키워드만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부풀려지더라 이런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저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014년부터 서너 차례 만났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해줘서 고맙다, 또 뭐 아이와 놀아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김경록 씨 얘기가 뭐냐면 당시도 PC를 교체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고맙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을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키워드만 자기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왜곡돼서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당시에 PC를 교체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다. 그리고 그냥 고맙다는 얘기는 늘 해왔다. 자, 뭐 그렇게 된다면 조국 장관이 사실은 PC를 교체했는지 뭐 그 여부는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경록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경록 씨의 인터뷰는 다른 방향으로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한 사실 또 인터뷰의 내용들을 검찰이 바로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 김경록 씨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도 좀 섞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 KBS와 인터뷰했다는 부분이 검찰에 떠 있더라. 대화창에 떠 있더라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나온 부분은 KBS와 상관없이 나온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KBS 측에서 이제 즉각 반박이 네. 이루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보도가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음성 변조를 하고 네. 인터뷰 꼭지 세 꼭지에 보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유시민 이사장은 또 이것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내용은 쏙 빼고 여기서 아마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 부인의 이를테면 피해자의 입장, 즉 네. 사기를 당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왜 쏙 빼고 다른 얘기를 보도한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전체의 취지를 빼고 얘기했다. 네. 검찰이 얘기한 쪽으로만 맞춰서 보도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 씨 자체도 마치 방송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검찰 역시 또 반박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즉 지금 피의자 신분에 있는 한 사람의 얘기를 마치 진실인 양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알린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이슈가 지금 증폭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BS가 오늘 보니까 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KBS 기자들 또 반발 그거 가지고 또 반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치 시끄럽습니다. 이제 그 나비 효과처럼 이제 또 다른 그 KBS 내에서의 갈등 상황도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요. 그 사장과 이제 그 고유층이 이 1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다 보고 나서 9월달 인터뷰. 그 결정을 했는데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즉 그 언론 그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다시 조사를 하겠다, 진상조사를 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KBS 기자들은 상당 부분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정권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 또는 다음 주에 있을 국감에 너무 위축된 모습이 아니냐 이런 반발을 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담당 그 사회 부장의 일정한 입장도 그 나왔었는데요. 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김 씨 개인적인 희생을 너무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 즉 진영 논리만을 위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점에 상당히 유감스럽다. 시대 정신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의 뭐 추세는 인정하지만 네. 이것은 너무 좀 편향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도 함께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이 보도를 인터뷰를 했던 법조팀은 제외를 된 채 특별 방송팀을 꾸려서 네. 어쨌든 법조, 경제, 정치팀의 특별 기자들로 구성돼서 조국 장관과 검찰에 관련된 행태 자체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보도는 계속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KBS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KBS 내부의 어떤 조치가 상당히 신속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또 기존의 법조를 취재하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자존심이라든지 그동안에 자기들이 취재했던 부분들이 부정당하는 일이라서 그렇죠. 반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지금 KBS 기자 이름으로 또 반박문도 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특별 취재팀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법조팀을 배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특별 취재팀을 보면은 네. 법조가 아닌 뭐 정치, 경제, 탐사 법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KBS에서 유시민 이사장한테 오히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강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태도를 뺀것 바꿔가지고 같은 느낌이 있고요. 한 번 뺀 게 아니라 서너 번 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법조팀을 배제하겠다 그러면 법조팀에서 마치 무언가를 크게 잘못한 것처럼 뭘 숨긴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KBS가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좀
지금 이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편향된 취재와 보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 소장 또 기자들이 상당히 그 문제를 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건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 조국 장관에 대한 취재에서만 이렇게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네. 만약에 법조팀에 예를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공론화하고 안에서 충분히 보도본부장이라든지 보도국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또 뭐 시청자 위원이니 뭐 다른 외부 뭐 또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KBS의 시청자 위원 했습니다만은 시청자 위원은 여기 전문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자가 전문가입니다. 취재는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같은 언론사 입장에서 또 같은 방송사 입장에서 저희 내부 얘기를 너무 하는 건 좀 그건 뭐 그렇지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 있고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게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났습니다만 우리 정치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방송 나가고 나서 네. 바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1시간 정도 남짓 지났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11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그 전날 9시까지만 소환 조사 네, 그렇죠.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11시에 갑자기 또 끄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 부분도 이제 검찰 수뇌부에서 야,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교롭긴 해요. 네. 뭐 사실은 급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치 이제 방송을 하자마자 또 이제 그랬다고 하니까 그 나오자마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침 저녁 9시까지 이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11시까지 한 거, 그다음에 또 즉각적으로 소환한 거 이런 것들이 또 보복 조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당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변호인과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 사실은 9시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본인이 말이죠. 또 변호인이나 그리고 또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받으면 서면 요청이 있고 동의를 받으면 네. 그러면 이제 심야 조사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2시 이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뭐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요. 다만 왜 불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9월 6일 날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날 사실은 켄시턴 호텔에서 정경심 교수가 있으면서 이 김경록 씨에게 노트북을 좀 갖고 와라 내 차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 노트북에서 뭘 검색하는 걸 봤다라고 김경록 씨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 CCTV를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노트북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 내용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검증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김경록 씨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검증 같은 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 검증 절차가 이제 정경심 교수가 하는 얘기가 김경록 씨하고 얘기하는 것이 다르니까 네. 뭐 노트북을 어떻게 갖다 줬는지 노트북을 당신은 갖다 줬다고 얘기하는데 정경심 교수는 왜 아니라고 하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부른 시점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부른 이유는 또 검찰의 입장이 상당 부분 뭐 일리는 있어 보이네요. 이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알릴레오에서 한 방송도 전체 2시간 조금 넘게 인터뷰한 거에서 20분만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본질과 좀 상관없어서 뺐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빠진 부분들에 대한 녹취록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네.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분 분량만 공개가 된 것이고 70분 분량은 공개가 안 된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이 악마의 편집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네. 증거 인멸 부분과 이제 관련돼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를테면 우리가 그 수사할 때 보면 회유를 하거나 종용을 하거나 네. 유도 신문하는 이런 방법 등이 있긴 한데 그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갈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즉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는 그것은 증거 인멸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일종의 그 유도 신문 비슷한 것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답변은 상당히 그 예상치 않게 온전하게 제출하긴 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인정을 했다. 예, 내가. 유시민
그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은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 그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도했던 답변을 못 받은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나머지 70분의 이와 유사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증폭시키고요. 또 그 지난번에 그 동양대 그 총장께 그 전화를 해서 이를테면 내가 일정한 뭐 시나리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같이 뭐 연동을 시키는 이런 그 시각도 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섭외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런 당사자를 잘 골라서 맞춤형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궁색하게 20분만 편집을 한 이제 악마의 그 편집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의 증폭을 배가시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인터뷰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들은 속아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지금 있고 있는 것인데 증거인멸 관련해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증거인멸 제가 이게 쭉 읽어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경록 씨나 정경심 교수나 증언에 의하면, 이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검찰에 가보니까 검찰이 야 이거는 들고 나간 것만 가지고 증거인멸이야.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만 가지고도 증거인멸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가만 들어보니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인정을 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 자체로는 증거인멸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경록 씨가. 다만 그 당시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좀 일관성이 있는 네, 일관성은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학력이 굉장히 낮다든지 또 뭐가 뭔지 모르는 뭐 이런 사람이라면 증거인멸의 어떤 그 의미를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률의 부진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은 그렇게 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증거인멸의 혐의를 벗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록 씨도 사실 그때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증거인멸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알릴레오 가서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릴레오 측에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방송이 됐다. 부인한 것처럼 예, 방송된 이제 건 그 점에 아니- 대해서는 또 그건 뭐 유감이다라고.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약했을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은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범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이후에 이걸 인멸하려 했느냐, 인멸했느냐가 성립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증거인멸은 이제 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네. 증거인멸에 나서면 그것이 이제 그 증거인멸죄입니다. 근데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또 증거인멸죄가 사실은 성립이 또 안 돼요. 자기 구제 예, 방어 자기는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 뭐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증거인멸 혐의를 벗기는 그걸로는 좀 어려울 텐데 네. 사실은 이제 벌금 이상의 어떤 죄를 받고 혐의를 받는 자가 이제 증거인멸로 나아가면 증거인멸죄거든요. 근데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증거인멸의 어떤 혐의는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몰랐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좀 벗어나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네, 때 또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이 예.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얘기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록 씨 인터뷰가 파문이 있는 게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 하나가 기각됐습니다. 네. 바로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됐는데 법원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각을 한 겁니까? 일단 그 세 가지 혐의로 영장이 그 청구가 된 거죠. 그 웅동학원의 그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소위 이제 그 소송을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게 된 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16억 이상의 지금 이제 100억 상당의 채권이 됐는데 그만큼 손해가 끼친 것은 배임의 혐의다. 배임. 두 번째는
교사 채용과 관련돼서 예. 이명에게 브로커 등을 통해서 2억 원 이상을 받았다. 그것이 결국 이제 배임 수재의 그 수재. 혐의입니다. 네. 또 그 관련된 이 배임 수재에 관련된 그 증인들을 도피시키는 이와 같은 증거 인멸의 그 혐의가 있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였는데 이것에 있어서 네. 지금 영장 전담 그 판사는 이를테면 배임과 관련돼서는 정말 그런지 사실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배임 수재는 이 사안 자체를 다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와 관련돼서는 이미 다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과 경력도 없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네. 소위 말해서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과 합리성,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강 변호사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한 번도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는데 법원은 그 명재건 판사는 왜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렸을까? 또 이게 이례적이라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야당이 야권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봐도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서류 심사만 했는데 늦게 끝나지도 않았어요. 네. 영장실심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가 넘도록 이 영장실심사를 했어요. 서류를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기각 결정을 했단 말이죠. 피의자 없이 지금 검찰의 수사 기록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한 거죠. 보통 이제 실질 심사를 하다 보니까 늦게 끝나가지고 7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새벽으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늦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깊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나름대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점은 저는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겉으로 볼 때 이제까지 있었던 관행으로 볼 때는 32명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는데 100%가 발부가 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이걸 갖다가 주장합니다만 이 시점에 와서 이 사람에 와서 이렇게 하필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영장실심사도 포기하고 더군다나 사실은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서 도피 혐의, 꾀병 혐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2명이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고 그 사람들과 사실 나 돈 안 받았다 이렇게 허위 확인서를 쓰려고 했고 이런 점을 본다면 만약에 조국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조국 관련 수사에서 그 배임 수재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은 별건 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법원이 별건 수사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점은 있어요. 별건 수사라는 건 뭐냐면 김학의가 별건 수사입니다. 성폭행 수사 하다가 네. 안 되니까 뇌물로. 뇌물죄로 구속했죠. 이거는 완벽한 별건 수사고요. 다만 조국 동생 조건은 웅동학원을 수사하다가 원래 웅동학원에 그 지금 돈 횡령 배임 이거 수사하고 그렇죠. 있었죠. 원래는 배임 그거 하다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배임 수재를 갖다가 수사한 겁니다. 그렇다고 웅동학원과 관련됐다는 점에서는 별건 수사가 아니죠. 하지만 횡령과 배임을 수사하다가 어쨌든 배임 수재를 수사했다는 점은 약간은 별건 수사죠. 채용과 관련된 네, 채용과 관련된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제가 법조인으로 볼 때 웅도학원 수사에서 또 이거 고소가 들어와서 진정이 들어와서 수사를 했다면 별건 수사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